자, 청취자 여러분, 러시아 최북단에 있는 페베크라는 도시를 한번 떠올려 보시죠. 인구가 한 5천 명 정도 되는 작은 도시인데요. 1년 내내 얼음이 녹지 않는 곳, 한겨울엔 기온이 영하 20도 밑으로 뚝 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데 이 도시 바로 앞바다에 원자력 발전소가 둥둥 떠 있습니다. 네, 이게 잘못 들으신 게 아니고요. 바다 위에서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하는 원전, 바로 해상원전 이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가지고 깊이 파고들 주제가 바로 이겁니다. 한쪽에선 미래에너지의 게임 체인저라고 하고 다른 한쪽에선 떠다니는 시한폭탄이라고 부르죠. 오늘 이 두 얼굴을 한번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할 저희의 목표는 명확합니다. 이 해상원전이라는 기술의 본질을 좀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건데요. 단순히 바다에 띄운 원전이다, 이런 표면적인 사실을 넘어서 왜 지금 전 세계가 이 기술에 열광하는지, 그 잠재력이 대체 뭔지 먼저 짚어볼 겁니다. 그리고 곧바로 동전의 뒷면을 봐야겠죠? 이 기술이 어떻게 남중국해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도구가 되고 있는지, 또 만약에 최악의 사고가 터진다면 어떤 끔찍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그 지정학적 의미와 안정 문제까지 깊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술이 우리 삶과 세계를 어떻게 바꾸는지, 그 빛과 그림자를 함께 따라가 보시죠. 좋습니다. 그럼 이 개념부터 한번 풀어보죠. 사실 저는 처음 들었을 때 무슨 공상과학 영화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러시아의 아카데믹 로모노소프는 벌써 2019년부터 6년째 페베크에 전력을 공급하고 있더라고요. 진짜 현실이었던 거죠. 근데 석유랑 가스가 그렇게 많은 러시아가 왜 굳이 이런 걸 만들었을까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그게 바로 해상원전의 필요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지점인데요. 러시아처럼 땅이 넓은 나라는 페베크 같은 오지까지 송전망을 깔거나 대규모 발전소를 짓는 게 배보다 배꼽이 더 커요. 아, 경제성이 안 나오는군요. 네, 전혀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고안한 게 바로 이 에너지 섬입니다. 길이 144m, 폭 30m짜리 거대한 바지선에다가 소형 원자로 두 개를 그냥 통째로 실어서 바다에 띄운 겁니다. 필요하면 다른 곳으로 또 끌고 갈 수도 있고요. 아, 그러니까 발전소리 짓는 게 아니라 그냥 배송을 해주는 거네요. 그렇죠. 필요한 곳에 가져다 놓고 전력 공급이 끝나면 다른 데로 옮기고 이동이 가능하다는 거. 이게 진짜 핵심적인 차이점 같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이 해상원전이 현재 원자력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화두인 소형 모듈 원자로, 즉 SMR의 장점을 SMR. 네, 그 장점을 극대화한 형태라는 겁니다. 기존의 거대한 원전은 짓는데 10년 넘게 걸리고 수조 원이 들잖아요. 맞아요. 부지 선정부터 주민 반대까지 산 넘어 산이죠. 그렇죠. 그런데 SMR은 이름처럼 작고 안전하고 또 공장에서 부품을 만들어서 현장에서 조립하기 때문에 훨씬 빠르고 저렴합니다. 이건 바다에 띄우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주민 수용성 문제에서 훨씬 자유로워지겠네요. 우리 동네 뒷산에 짓는 게 아니라 저 멀리 바다에 띄우는 거니까요. 정확합니다. 이게 단순히 원전을 바다에 띄우는 차원이 아니에요. 기존 원전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주민 수용성과 천문학적인 건설기간이라는 두 개의 족쇄를 한 번에 풀어버리는 뭐랄까 게임 체인저인 셈이죠. 공장에서 규격화된 제품처럼 찍어내서 필요한 곳 어디든 배송하는 에너지 택배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에너지 택배라니 와 비유가 정말 와닿네요. 자료들을 보면서 특히 흥미로웠던 게 해상 데이터 센터 아이디어였어요. 오픈 AI의 샘 올트먼도 이 아이디어에 되게 관심이 많고 삼성중공업이랑 공동 개발을 협의했다는 기사도 있었고요. 이게 왜 그렇게 매력적인 조합인 건가요? 그건 데이터 센터의 두 가지 특징 때문입니다. 첫째, 데이터 센터는 그야말로 전기 먹는 하마거든요. 아, 그렇죠. 엄청난 전력을 그것도 24시간 365일 안정적으로 공급받아야 하고요. 둘째, 열을 식히기 위한 냉각이 필수적입니다. 이 두 가지 문제를 해상원전이 완벽하게 해결해 줍니다. 바다 위에서는 해상원전이 바로 옆에서 깨끗하고 안정적인 전력을 공급하고 무한한 바닷물로 서버를 시킬 수 있으니까요. 와, 정말 환상의 조합이네요. 육지에 지을 때 겪는 전력망 문제나 용수 확보 문제 같은 걸 한 방에 해결할 수 있겠군요. 바로 그겁니다. 이게 단순히 아이디어 차원이 아니라 시장도 이미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보내주신 자료 중에 한 시장조사기관 보고서를 보니까 부유식 원전 시장이 2021년에 약 6,600억 원 규모였는데 2033년에는 6조 8천억 원까지 커진다고 해요. 연평균 21%씩 성장한다는 건데 엄청난 속도입니다. 네, 그 성장세의 또 다른 동력이 바로 해운업계의 탈탄소 규제입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2050년까지 해운 온실가스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겠다고 선언했거든요. 아, 당장 2027년부터 탄소세도 내야 하고요. 맞습니다. 거대한 컨테이너선이나 유조선을 전기로 움직이는 건 한계가 명확하니까요. 결국 원자력 추진 방식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떠오르는 거죠. 시장의 필요와 규제의 압박이 맞물리면서 이 기술의 상용화를 막 재촉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근데 여기까지 들어보면 정말 장밋빛 미래 기술처럼 보입니다. 에너지 오지 문제도 해결하고 데이터 센터나 친환경 선박 같은 미래 산업도 이끌고. 그런데 보내주신 자료의 절반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그 중국 관련 기사들을 읽으면서는 좀 섬뜩하기까지 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폭발적인 시장 성장세와 잠재력, 바로 그 지점 때문에 중국 같은 국가들이 이 기술을 전혀 다른 목적으로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한 에너지원이 아니라 지정학적 판도를 바꿀 전략적 자산으로 보는 거죠. 중국의 남중국해 전략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네, 중국이 영유권 분쟁이 한창인 남중국해 부유식 해상원전 수십 기를 배치할 계획이라는 내용이었죠. 필리핀, 베트남이랑 계속 마찰 빚고 있는 바로 그곳에요. 우리나라랑도 직선 거리로 불과 400km밖에 안 떨어져 있던데요. 그렇죠. 존 아큘리노 전 미군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이걸 두고 군사적 통제를 강화하겠다는 의도라고 분석했고, 심지어 중국 관영 매체 스스로 해상원전은 본질적으로 원자력 항공모함과 다르지 않다고 했다는 대목에서는 와,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말이 과장이 아닙니다. 중국은 남중국해 곳곳에 인공섬을 만들고 지금 군사 기지화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 기지들에 있는 레이더, 미사일 방어 체계, 통신시설, 활주로 이런 걸 운영하려면 막대한 전력이 필요하죠. 디젤 발전기로는 한계가 명확합니다. 여기에 해상원전을 가져다 놓으면 이 인공섬 기지들은 외부 도움 없이 영구적으로 작동하는 불침 항모가 되는 겁니다. 불침 항모요.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 네, 남중국해에 대한 실효 지배를 완전히 굳히겠다는 의도인 거죠. 잠시만요. 이게 정말 심각하게 들리네요. 그럼 중국이 자체 기준으로 원전을 만들어서 남중국해에 띄웠는데 정말 만약에 태풍이나 선박 충돌 같은 사고가 나서 우리 해역까지 방사능 물질이 넘어온다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겁니까? 바로 그게 이 문제의 가장 심각한 지점입니다. 아직 해상원전의 설계, 건설, 운영에 대한 국제적으로 통일된 안전규제가 없습니다. 없다고요? 네, 각자 알아서 만들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자국의 안전기준에 따라 건설을 진행하고 있죠. 국제원자력기구 IAEA 같은 국제기구의 검증을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사고 리스크가 어느 정도인지 아무도 모르는 깜깜이 상태인 겁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태풍이나 쓰나미 혹은 군사적 충돌로 해상원전이 침몰하거나 전복된다면 체르노빌이나 후쿠시마와는 비교도 안 되는 해양재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변국들의 몫이 되고요. 듣고 보니 정말 아찔하네요. 인류의 미래를 책임질 혁신 기술이 동시에 재앙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거니까요. 그야말로 양날의 검입니다. 기술적인 문제는 없나요? 파도 때문에 계속 흔들리는 배 위에서 원자로가 안정적으로 가동될 수 있는 건지도 궁금합니다. 물론 기술적인 과제도 많습니다. 파도나 바람에 흔들리는 상황에서도 원자로 제어봉이 정확하게 작동하고 냉각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죠. 또 바닷물에 의한 설비 부식 문제도 해결해야 하고요. 러시아의 아카데믹 로머노소프는 비교적 파도가 잔잔한 항구에 정박해 있지만 남중국해 같은 거친 바다 한가운데서 운영되려면 훨씬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안정성이 필요합니다. 국제해사기구 IMO가 내년 1월부터 관련 규제 마련을 위한 회의를 시작한다고 하니 그야말로 기술 개발 속도를 규제가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상황인 거죠. 이런 복잡한 상황을 듣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나라의 현실이 궁금해집니다. 이 새로운 시장에서 한국의 위치는 어디쯤일까요? 자료들을 읽어보면서 제가 가장 흥미롭게 본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한국의 잠재력이었어요. 사실 원자력과 조선업 이 두 가지를 모두 세계 최고 수준으로 가진 나라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한테 엄청난 기회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전문가들이 한국을 이 분야의 최고 잠재 그룹으로 꼽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단순히 두 산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두 산업이 가진 기술력이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게 중요하죠. 예를 들어 삼성중공업이나 하나오션 같은 우리 기업들은 영하 163도의 초저온 액화천연가스를 실험하려는 LNG선을 만들잖아요. 아, 그렇죠. 세계 최고죠. 네. 그만큼 극한의 환경을 견디는 복잡하고 거대한 해양 구조물을 만드는데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여기 한국수력원자력이나 여러 연구기관들이 수십 년간 쌓아온 원전 설계, 운영 노하우가 결합되는 거죠. 필요한 기자재를 생산할 국내 산업 생태계도 탄탄하고요. 실제로 여러 기업과 기관들이 개발에 뛰어들었다는 내용도 인상 깊었습니다. 원자력연구원의 스마트나 한국전력기술의 반디 같은 자체 개발 SMR 모델 이름도 나오고 대기업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고요. 네, 각자의 강점을 살려서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습니다. 원자력연구원과 삼박해양 플랜트 연구소는 이미 기술 성숙도가 높은 SMR 모델인 스마트를 해상 환경에 맞게 개량하는 연구를 하고 있고요. 한국전력기술은 아예 처음부터 해상 부유식이 최적화된 반디라는 모델을 독자 개발 중입니다. 삼성중공업은 SMR 개발사랑 손잡고 선박 개발에, 하나오션은 해양 플랜트 기술을 활용해서 원전 탑재 설비 개발에 집중하는 등 그야말로 어벤져스처럼 각자 역할을 맡아 움직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밋빛 전망만 있는 건 아니겠죠.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가 아주 뼈아픈 지적을 하더라고요. 우리의 가장 큰 리스크는 기술이 아니라 정책 리스크라는 겁니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전 정책이 180도 뒤바뀌면서 산업 전체가 흔들렸던 경험이 발목을 잡고 있다는 거죠. 네, 보내주신 기사 중 하나가 바로 그 정책 리스크를 정면으로 지적하고 있었죠. 해상 원전 같은 거대 기술은 최소 10년, 20년을 내려보고 투자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5년 뒤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기업이 수종원을 선뜻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불확실성은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우수한 인재들이 원자력공학을 전공하기를 꺼리게 만드는 인재 유출 문제로까지 이어집니다. 아마 이 대목에서 좀 답답함을 느끼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춤하는 사이에 해외 경쟁국들은 이미 저만치 앞서가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었어요. 우리는 아직 연구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미국, 러시아, 중국 같은 19개국은 이미 SMR 설계에 착수했고 일부는 실증로, 그러니까 시험용 원자로까지 짓고 있다는 거죠. 격차가 더 벌어지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되더군요. 그 실증이라는 단어가 사실 모든 문제의 핵심입니다.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100번 좋다고 하는 것보다 실제로 한번 만들어서 안전하게 운영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시장을 선점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거든요. 실증을 통해 기술을 검증하고 운영 데이터를 쌓고 안전에 대한 신뢰를 얻어야만 수출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실증 단계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듭니다. 그래서 업계에서는 정부의 꾸준하고 일관된 연구개발 지원과 실증 부지 제공 같은 정책적 뒷받침이 절실하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겁니다. 기술과 자본이 있어도 뛸 수 있는 운동장을 깔아주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네, 오늘 저희는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바다 위를 떠다니는 원자력 발전소, 해상 원전의 두 얼굴을 깊이 들여다봤습니다. 한쪽에는 에너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해상 데이터 센터나 친환경 선박 같은 미래 산업을 이끌 혁신적인 기술의 모습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는 지정학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군사적 도구, 이자 아직 국제적 안전 기준조차 마련되지 않은 잠재적 위험물이라는 모습이 공존하고 있었습니다. 네, 자료들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기술 개발은 정말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술을 담을 사회적, 국제적 규칙은 아직 걸음마 단계죠. 여기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런 질문을 던져보고 싶습니다. 이 움직이는 발전소가 한 국가의 영해를 떠나서 주인이 없는 바다, 즉 공해상에 있을 때 사고가 발생한다면 그 책임은 과연 누가, 어떻게 져야 할까요? 원전을 만든 나라일까요? 운영하는 회사일까요? 아니면 깃발을 단 선박의 소속 국가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기술 자체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새로운 국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야 하는 과제 앞에 서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